정부가 서울 용산의 부동산 공급 물량을 10,000가구로 확대하는 등의 수도권 도심의 주택 6만 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6만 가구 공급 대책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기존에 이제 발표했던 걸 제외하면은 정확하게 이제 5만 2천 가구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유유부지하고 뭐 공공부지 80곳을 끌어다가 말하자면 제 생각에는 마른 수건 짜기 공급 혹은 영끌 공급이라고 할 정도로 어쨌든 뭐 가용한 토지를 다 동원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 지역이 이제 주로 업무 접근성, 뭐 역세권이나 도심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좀 더 맞춤형 공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 6만 가구가 정도가 되는데 이게 판교 신도시의 2배 규모, 여의도에는 1.7배 규모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부지들이 특히 좀 눈여겨볼 만한 건가요? 아까 방송에서 제가 봤는데요. 가장 뭐 주목할 만한 곳이 이제 용산이죠. 용산에 이제 13,500가구, 뭐 국제 업무지구도 이제 포함이 돼 있고요. 이곳에서 이제 증가가 되거든요. 당초보다. 그게 대부분 4,000가구인데 그게 이제 국제 업무지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의 축은 이제 태릉이죠. 태릉도 지금 6,800가구 정도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천. 과천이 거의 10,000가구에 가깝습니다. 거의 뭐 9,800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 경마장이 있잖아요. 예. 그거하고 국군 방첩사령부가 이전을 할 겁니다. 이곳에다가 이제 집을 짓겠다 이렇게 지금은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도 빨리 착공하는 곳이 제가 보니까 이 강서구에 군부지가 있거든요. 네. 이게 한 900가구 정도 돼요. 이게 2027년에 아마 착공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대책을 보면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대책들이 결국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주택시장 심리는 이 공급 부족, 말하자면 공급 절벽에 대한 불안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뭐 그런 신호를 확실하게 보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불안 심리는 조금 진정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는 게 이 공급만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건 네. 중장기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마 세금이라든지 이런 대책이 아마 추가적으로 나와야 어느 정도 좀 흐름이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아마 네. 제 생각에는 지금 같은 약간 조정 국면 혹은 약간 어떻게 보면 행보 장세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공급책이 나오면서 좀 기대감에 추격 매수 심리는 좀 진정이 된다 하더라도 이제 네. 당장 뭐 집이 뚝딱 생기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어느 예. 정도는 좀 진정세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특히 태릉 CC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공급 계획에 있었지만 그렇죠. 실행까지는 진척이 되지 못했잖아요. 이런 부지들도 이번에 포함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럼 확실히 좀 다를까요? 그래서 그건 이제 후속 대책을 지켜봐야 돼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당시에 6년 전이죠. 그때에 이 태능을 비롯해서 한 3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뭐 별로 진행된 게 없어요. 근데 이번에 똑같이 이제 나왔다는 건데 그때 당시를 보면요. 주민들의 반발이 좀 심했던 예.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영향 평가 이런 부분들도 좀 걸림돌이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유관기관하고 또 서울시하고 또 충분히 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아직 아마 세부적으로는 협의가 좀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좀 빨리 될 수 있느냐. 이게 결국 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걸림돌을 좀 빨리 제거하는 이게 좀 달리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도가 중요할 텐데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될까요? 지금 그 공급되는 게 허벌판 신도시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군가는 살고 있죠. 그 근처에는. 그리고 국가 땅인 경우가 많잖아요. 이 경우에 뭐 장단점은 있습니다. 일단은 토지 수용에 따른 민원이 어떻게 보면 좀 줄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지하철도 있죠.
그래서 아마 기반 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속도감이 어떻게 보면 좀 날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집이라는 게 뚝딱 되는 게 아니니까 결국 아마 시장하고 정부 간에는 일종의 신호등 체계라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이게 공급이 되고 있다는 신호를 자꾸 이제 보내서 그 신호가 어떻게 보면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어쨌든 간에 뭐 서둘러서 내가 집을 사야 되겠다는 사람이 조금 더 기다릴 수 있잖아요. 뭐 그런 수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줄이는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좋은 대책이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5년간 그러니까 수도권에 5년간 135만 호 이상 착공을 하겠다는 게 네. 정부의 공급 목표잖아요. 이 속도가 그럼 어느 정도 좀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글쎄 지금 뭐 발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석 달 됐나요? 그런데 이제 이걸 보셔야 돼요. 이제 과거에 대책이 나왔을 때는 결국 수요 억제책 계속 쓰다가 막판에 가서 공급 네, 대책을 네. 내놨잖아요. 발표하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끝나버려요. 이런 경우인데 그래도 이 정부의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이게 집권 초기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힘이 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정부가 야심차게 공급한다고 했으니까 일단은 좀 기다려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좀 맞득찮은 반응이거든요. 서울시, 과천시에서 반대 의사 밝혔고요. 이건 어떻게 조율될까요? 제 생각에는 두 가지 문제예요.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산하고 태릉 쪽인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너무 오밀조밀하게 짓는다. 이렇게 너무 다닥다닥 짓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초 서울시가 이제 용산에서는 8천 가구였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번에 10,000가구로 늘리는 거고 이 태릉도 좀 저밀도로 하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교통도 지금 안 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준비나 돼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너무 공공주도 아니냐. 지금 서울 시내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공급의 한 80에서 한 90% 정도까지 차지합니다. 그럼 민간을 놔두고 그럼 공공이 과연 공급 부족을 메꿀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공공은 공공대로 공급하고 또 민간은 또 민간이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숨통을 이제 터주는 방법. 가령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게 이제 복병인데 이런 부분들 좀 완화해 준다든지 해서 제 생각에는 약간 투트랙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이번 공급 계획에 민간 재정비 사업이 미포함된 부분,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데 지금 민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재개발 재건축에 아무래도 그 이제 도심 공급이 축이잖아요. 네. 그걸 좀 어쨌든 좀 완화해서 조합원들이 좀 우리도 집 짓겠다 하는 그런 동기부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비아파트 쪽에 좀 공급이 좀 될 수 있도록 오피스텔 같은 경우 있잖아요. 뭐 제 생각에는 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택수에서 뭐 제외한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취득세만 해도 4.6%예요. 아파트는 어떻게 돼요? 1에서 3%잖아요. 너무 예. 높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파트보다 좀 빨리 지을 수 있는 이른바 패스트푸드 주택이 제 생각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다가구거든요. 이쪽 공급도 좀 해서 지금 올해 대부분 전문가들이 매매보다 전월세가 더 불안할 거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완충할 수 있도록 뭐 그런 대책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다양한 계층, 특히 청년들에게도 기회가 좀 돌아갈까요? 그렇죠. 청년들도 희망에 어떻게 보면은 공급이 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있잖아요. 이게 분양가가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네. 지금 민간 분양가가 서울시에서 하는 거 보면은 이게 3.3제곱미터당 5,300만 원이에요. 대출도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 서울시 지금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이 넘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래? 제 생각에는 보면은 이 진입 장벽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은 뭐 지분 적립행위라든지 아니면 토지 임대부라든지 아니면 이제 약간은 임대하다가 살다가
그죠? 나중에 또 이렇게 분양받는 여러 가지 그런 완전한 어떤 그런 구성체로서의 주택보다 뭐 일부는 뭐 공공이 가져가더라도 그런 절충형 아파트 이런 것들이 좀 공급이 되어야 그나마 MZ 세대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얘기해 주신 것처럼 또 부동산 시장도 이어서 좀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조금 전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는데 14주 만에 이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정도입니다. 오름폭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심상치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서울이 주간 단위로 0.31% 올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연간으로 환산해 보면요 17.5%예요. 이렇게 들으니까 상당히 그렇죠. 높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안 올랐던 데 올라요. 뭐 관악구라든지 동작구, 성북구 이런 데대로 오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강남 같은 데는 비싸니까 결국은 이제 그보다 좀 싼 지역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혹은 순환매로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이동수가 많이 풀리고 그리고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결국은 이 수요자들로 하여금 중개업소로 이렇게 몰리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시장으로 보면은 약간 과열 양상이 이게 뭐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아마 이 점을 보고 이번 대책을 좀 서둘러서 내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흥미로운 데이터가 하나 있어요. 대출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30대들이 내 집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저도 이 통계 보고 놀랐는데요. 예. 한국 부동산은 통계인데 올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 아파트를 산 30대가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어허. 그래서 한 33.6% 정도를 차지해요. 근데 30대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예. 주식이나 코인이나 할 텐데 제가 봤을 때 30대가 평균으로 볼 게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양극화? 또 다른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바로 핵심 수요층이 이 고소득 맞벌이 부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고소득자들은 집을요 30대에 삽니다. 통계로 보면. 예. 우리나라의 최초 구입 연령이 2024년 통계로 41.3세예요. 그런데 고소득은 37.8세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또 하나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30대가 맞벌이가 많아요. 우리나라 평균은 지금 맞벌이가 48%인데 예. 지금 30대는 61.5%입니다. 일본은 7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맞벌이니까 고소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런 아파트를 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대책에 우리가 도심도심 했잖아요. 네네. 그러고 보면 방향성 맞는 거죠. 왜냐하면은 맞벌이니까 결국은 좀 직주 근접이 그렇죠. 그 수요가 훨씬 더 커졌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뭐 외곽에 그죠 남편 아침에 그렇죠. 광역버스 타고 출근하고 나는 집안 살림했지만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향성 오른데 좀 속도감 있게 어쨌든 이 고소득자들까지도 좀 나중에 좀 분양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도 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한두 달 연기, 네. 뭐 이렇게 유예를 좀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언제든지 이제 유예가 종료되면 시장에 또 영향을 미칠 텐데 어떨까요? 글쎄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특수성을 제 생각에는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대통령께서 5월 9일까지 잔금이 아니라 계약금을 뭐 치르면은 어쨌든 중과를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기본적으로 이 일반 계약하고 달라요. 약정서를 씁니다. 그러고 나서 구청이나 시청에다가 허가 신청을 해요. 그거 나오는데요. 공휴일까지 포함하면은 적어도 20일에서 25일 잡으셔야 돼요. 네네. 그러고 나서 계약을 하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은 다주택자는 내가 집을 두 채 갖고 있으면 한 채는 세를 주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세입자 어떻게 내보내요? 그래서 세입자를 내보내려면 이사비도 줘야 될 거고 또 설득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한두 달이 아니라 1년은 못 하더라도 한 연말까지 정도 유예를 좀 해서 결국은 매물이 나오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네. 시장이 안정되는 건데
방법적으로는 조금 유연하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래서 시장과 호흡을 해야 이게 효과가 좀 네.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무진에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해서 부작용이 좀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네. 말씀 여기서 줄이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